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1대1로 끝난 이번 보선 결과, 원래 각 당이 가졌던 의석수를 그대로 가져간 결과인데요. 결국 전국 주도권을 놓고 승부를 내지 못한 셈이라 대치 전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법조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택배기사나 트럭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근로자일까요? 개인 사업자일까요? 오늘 청와대 앞에선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즉각 보장하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하라는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시위를 겸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습니다. 요구는 단순 명료합니다. 택배나 트럭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사용자 요구는 몇 달도 안 걸려 정책으로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우리 특수고용직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요구는 어째 2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것인가? 특수고용 노동자도 회사의 지휘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 등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마땅히 호소할 곳도 기댈 곳도 없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5%에 달하는 숫자를 근로기준법도 노동조합법도 고용보험법도 적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온전한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호라는 것은 난망하기 현행 노동조합법 2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법 조항을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 정도로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달라는 게 이들의 핵심 요구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7년 2월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은 발의 2년이 넘도록 환노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로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인가 묻게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어렵길래 얼마나 힘들길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게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이번 달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당 주 5일 기준 52시간 이내 근무가 의무화됐습니다. 이 주당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있는데 바로 일정 시간 몰아서 근무하고 초과 근무를 한 만큼 쉬게 하는 탄력 근무제입니다. 이 탄력 근로제 기간을 확대 실시하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과로사의 합법화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앞 건강권 실현 보건의료단체 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과로사 아웃 대책위의 탄력 근로제 확대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는 과로사 합법화로 관련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 결국 죽어나가야 하는가. 주 52시간제 무력화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청부 입법인 탄력 근로제 확대 계약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이들이 문제 삼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 근로제 조항입니다. 현행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기준으로 주당 52시간, 하루 기준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력 근무제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한 주에 70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엔 34시간만 일하는 식으로 주 52시간 이내 근무를 맞출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탄력 근로제 운영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3개월 초과 탄력 근무제 조항을 신설해
최대 6개월까지 탄력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 6개월이 아닌 1년까지 탄력근로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주 입장에선 일감이 많을 땐 밤새워 일을 시키고 일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땐 직원들을 쉬게 하는 방식으로 직원 추가 고용 없이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선 이른바 압축 노동의 고생문이 열리는 겁니다. 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이상 최장 80시간까지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휴일 없는 연속 노동도 하루 20시간 이상의 연속 근로와 24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압축 노동도 허용한다. 압축 노동에 시달리다가 과로사하거나 과로자살하는 일도 있었다. 산업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1일 11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8시간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심근경색은 3배 이상, 당뇨병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 한 해 평균 산재로 인정된 과로사만 270명에 달하는 과로사 공화국입니다. 교사나 공무원, 군인 등 별도의 연금공단이 있는 경우와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과로사까지 감안하면 실제 과로사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택배기사 등 250만 명 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과로사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회사는 버젓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동생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였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지청은 당시 저와 제 동생의 긴급한 근로감독 요청을 무시하며 이런 반발을 감안해 한정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수정안은 하루 1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 다음날 11시간 휴식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20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했을 경우 어차피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9시 출근하면 11시간, 휴식 아닌 휴식이 보장된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로사나 과로자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법을 지금 한정혜 의원이 그동안 노동자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왔던 사람이 대표 발의를 하니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유연한 근무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노동자의 과다한 업무로 돌아오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게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로사 등 문제를 막기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무궁화호 기차 화장실에 유기해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여대생이 그제 경찰에 자수하는 등 영아 유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비밀 출산법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대전발 제천행 충북선 무궁화 1707 열차 화장실 변기 안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충북 충주의 한 지구대엔 21살 여대생이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며 자수했습니다. 열차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는 아이를 버리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이 여대생은 경찰에서 신생아 유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죄책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를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통상 살인죄가 아닌 영아 유기죄가 적용되는데 영아 유기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지난 1월 그간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았던 영아 유기 사망에 대해 일반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버리는 것은 죽으라고 방치한 것과 다름없으니 엄벌에 처해 영아 유기를 막겠다는 게 법무부 생각인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버리고 싶어 버리는 엄마가 어디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지난해 2월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 출산에 관한 특별법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은 임신, 출산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의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그 살인죄로 적용하는 것은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으로 충분히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영아와 그리고 친생 부모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안은 크게 산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권리와 아이가 이상 없이 자랄 수 있는 양육권 두 갈래입니다. 법안은 먼저 국가나 지자체가 비밀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기관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밀 출산을 원할 경우 이에 수반하는 재반 의무와 권리 등을 고지하고 출산과 산후조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아울러 법안은 긴급 영아보호소를 설치해 태어난 아기의 건강 등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아기는 산모가 직접 키우거나 위탁 또는 입양을 보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양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를 낳았을 경우 반드시 산모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안은 친생모의 실제 인적사항 등이 담긴 출생증서를 작성해 따로 보관하도록 하되 출생신고 자체는 가명이나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선 아직 낯설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선 비밀 출산, 익명 출산이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것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신환 의원의 설명입니다. 부모로서 어떤 불가피한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임신 사실을 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선진국의 경우, 유럽의 선진국의 경우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난 10년간 버려진 아기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게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여전한 현실입니다. 그 명칭이 어떻게 되든 출산권과 양육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비밀출산법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도록 변변한 논의도 없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묶여만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세아입니다. 2019년 4월 3일 오늘은 제주 4.3 사건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페이스북에 제주 4.3은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 있기 부끄럽게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는 글도 아울러 함께 남겼습니다. 더딘 발걸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 기자가 문 대통령 글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올해 제주 4.3 추념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4.3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배보상 문제와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제주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일에 더욱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가해자였던 국방부와 경찰은 4.3 사건 71년 만인 오늘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하며 처음으로 희생자에 공식 사죄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엔 이와 관련된 법안이 이미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돼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법안은 이 법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 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4.3 특별법에 의해서 1만 4천 명이 넘는 분들을 희생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희생자로 결정했다는 것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에 대한 응당에 국가의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아직은. 이에 따라 법안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과 트라우마 센터 치유센터 건립 등 피해 회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나아가 4.3 당시 군사재판에서 아무런 증거 없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일괄 무효화해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불법 재판은 확인된 것만 2,500건이 넘습니다. 제주 4.3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2,000여 개가 넘는 불법적인 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다 2,000개 재심을 하자는 거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오히려 입법으로서 일괄 무효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불법 군사재판 피해자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3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선 재심으론 불가능하고 재판 무효화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행정안전부 등도 재판 일괄 무효화는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입니다.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은 발의된 지 1년 3개월이 넘도록 이런저런 이유로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오늘도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김태현입니다. 농작물을 밭에 놔 있는 채로 몽땅 사고 파는 것을 포전 매매라고 하는데 흔히 밭대기 거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밭대기로 배추를 몽땅 사간 유통업자가 배추 품질에 하자가 있다며 매매대금을 전부 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밭대기 손해배상 사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하는 장모 씨는 지난 2017년 7월 6일 한 농작물 유통업체에 8천만 원을 받고 경작지 배추 전부를 넘기는 포전 매매, 이른바 밭대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 씨는 계약 나흘 뒤인 7월 10일 잔금을 다 받았고 배추는 매수인이 직접 수확해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체 측은 돌연 매매 계약 체결 한 달 뒤인 8월 초 배추에서 꽃줄기가 발견돼 상품성이 없다며 매매 계약 해지와 매매대금 8천만 원 전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좀 당황했죠.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 자기네 그냥 사기죄로 일단은 집어넣으니까. 유통업체 측은 급기야 장 씨를 형사 고소하더니 이런저런 내용 증명을 보내오곤 2016년 3월 배추 매매대금 8천만 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멀쩡하게 힘들여 애지중지 키워온 배추를 팔았는데 어느 날 사기꾼으로 몰린 장 씨는 억울함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고 공단은 장 씨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에 나섰습니다. 농작물 매매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분쟁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법적 문제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농업인은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 공단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장 씨가 배추를 밭대기로 매도한 직후 배추값이 폭락하자 유통업체 측에서 배추꽃을 빌미로 상품성 하자를 주장하며 계약을 파기하려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단은 재판에서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엔 배추꽃이 피는 하자가 없던 사실 등을 재판에서 입증했습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잔금이 완납된 2015년 7월 11일 기준으로 배추 관리 책임은 매수자인 유통업체 측에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매매대금 완납 20여일 후인 8월 이후 유통업체에서 배추꽃 하자와 매매계약 철회를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공단 주장을 100%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통업체가 계약 이후 배추값 폭락으로 인해 장시간 출하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영세국민에 대한 이른바 갑질 행위가 종종 있는데 본 사건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렸고 유통업체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영세 농민들의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와 포전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부터 불합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다며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전이든 사후든 공단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나는 때린 적이 없는데 나한테 맞았다고 나를 가해자로 지목해 진단서까지 내고 고소를 했다면, 모든 정황이 나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은 영락 없이 상해 가해자로 몰릴 뻔한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2016년 11월 30대 중반 강모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새벽 2시쯤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2명과 시비 끝에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가게 주인과 여자친구가 말렸고 다행히 물리적인 폭행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26분 강 씨는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고 나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강 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자신과 말싸움을 벌인 20대 남성 김모 씨와 조모 씨가 자신에게 마구 맞아서 다쳤다며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상해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겁니다. 술집 바로 앞 주차장에서 갑자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큰 상해를 입었다는 게 조 씨와 김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꼼짝없이 앙심 폭행 상해 가해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억울했지만 변호사를 구할 여력이 없었고 법원은 직권으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해줬습니다. 신랑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신랑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피해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목을 한 거죠, 범인으로. 사건 전후 관계를 꼼꼼히 살펴본 공단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강 씨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 시각 새벽 4시 26분과 폭행이 벌어졌다는 시각 새벽 5시, 그리고 그날 새벽 기온이 영하권으로 추웠다는 점입니다. 공단은 서로 실랑이가 있긴 했어도 무슨 큰 원수를 졌다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조 씨와 김 씨를 그 추운 새벽에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폭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아울러 아무리 기습 공격을 받았다 해도 20대 2명이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는 것도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함께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재판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던 의뢰인에게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적극적으로 법률 지원을 해서 법률 보호에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은 치밀한 사건 검토와 함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단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공단과 상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특별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오늘 수사단에 첫 출근을 하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수사 착수 일성을 밝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여환섭 단장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수사단이 위치한 서울 동부지검에 출근했습니다.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 단장은 건조한 표정으로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의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의 춘천지검 근무연 등 수사 공정성 우려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파악한 뒤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수수 등 기존 의혹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혐의가 더 드러나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수강간이나 성접대 뇌물 등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흘 전인 지난 금요일 검찰이 1, 2차에 걸쳐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했던 이력이 있다며 김학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이 고르고 골라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했을 여환섭 검사장은
자타 공인, 검찰 내 특수통으로 손꼽힙니다. 이력을 잠깐 들춰보면 연수원 24기인 여한섭 단장은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이던 2007년 2월 당시 대검 중수부 파견을 시작으로 특수수사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후 서울 동부지검에서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형사 6부장을 거쳐 대검 중수 2과장과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내리 역임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입인 대검 대변인과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을 거쳐 지난해 6월 검찰에 꽂힌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찰 특수수사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여한섭 단장이 끈도 줄도 다 떨어진 검찰의 골칫덩이가 돼버린 김학의 전 차관을 위하여 봐주기, 부실 수사를 할 리 만무해 보이지만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있는 임은정 충주지청 부장검사도 그중 한 명입니다. 임은정 부장은 여한섭 단장 임명 당일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SNS에 여한섭 특별수사단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사들을 보니 호평이 많이 보입니다만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었을 때도 평소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으로 유명, 통솔력과 추진력 등 리더십 우수, 운운의 기사가 많았었지요 라는 내용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묶어 여한섭 단장과 여단장을 임명한 문무일 총장까지 한데 완전 비꼬는 글입니다. 임 부장은 그러면서 여단장의 과거 이력들을 언급하며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어 참혹합니다고 적었습니다.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지요. 어이없고 황당함을 넘어서는 참혹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라는 게 임 부장의 말입니다. 임은정 부장검사의 글을 보면 기술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의 최종적인 면죄부를 주기 위해 검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특수수사통 여한섭 검사장을 특수단 단장으로 앉힌 것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심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지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여한섭 단장의 출근 일성, 두 번의 김학의 수사, 그때도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했다면 지금 같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졌을까요? 이제 김학의의 죄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뭐 한 거냐는 비판이, 죄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임은정 부장 말대로 면죄부 수사라는 거센 비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안타깝습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했습니다. 검찰도 예외는 아닙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열린 오늘 재판에서 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은 기억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첫 증인으로 나온 현직 법관은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직 법관의 증인 출석은 오늘이 처음이고 정다주 부장판사 개인적으로도 법대위 판사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은 건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정다주 부장판사는 2013년에서 2015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각종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자신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으로 감봉 5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다주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를 따르며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다주 부장판사는 먼저 갑을 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뒤 임종원 전 차장 지시로 각계 동향 보고서를 파악해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판결 선고 후 민정 라인을 통해 취지가 잘 전달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 노력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청와대 반응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이에 흡족해했다는 식의 보고서를 만들어 올린 겁니다. 정다주 부장판사는 다만 보고서에 담긴 청와대 반응에 대해 제가 직접 청와대 근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며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위시해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정다주 부장판사는 이외에도 임종원 전 차장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한 국회 동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민감한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작성 사실 등도 시인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 중 결재란이 없는 보고서의 경우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 등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정다주 부장판사는 관련 문건을 제가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당연한 업무로 여기고 수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지는 불명확한데 또 되풀이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의 부당한 지시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다른 심의관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다주 부장판사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임 전 차장 개인으로 인한 부담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알지 못한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정다주 부장판사는 재직 당시 작성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업무 이관 방안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다른 문건에 나온 비서실 판사의 업무를 기재한 것이라 그 이상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 참 한결같습니다. 정말 기억나지 않아서, 정말 알지 못해서 그렇게 말한 걸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데, 알지 못한다는데 더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왠지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3.8 개각 파장 이후 조국 수석이 야당의 사퇴 요구 등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욕먹는다고 떠나는 건 쉽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사퇴 압박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건데 앵커 브리핑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욕먹는다고 떠나는 건 쉽다. 욕먹으면서 일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주변에 말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조국 수석은 또 이따금 얻어맞으면서도 갈 길을 갈 것이라는 말도 아울러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1일 유학생 아들의 포르쉐 보유 등으로 야당과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조동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고 같은 날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이런저런 의혹 제기 공세를 넘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등 야당의 반발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김현철,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동호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포르쉐 논란 등과 관련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그제 브리핑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됐다. 포르쉐는 3,500만 원이 채 안 되고 벤츠도 3,000만 원이 안 된다. 가격 기준으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았겠나. 미국에서 벤츠, 포르쉐 3,000만 원짜리 타는 것이 과연 큰 문제였을까?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 윤도한 수석의 말입니다. 윤도한 수석은 MBC 기자 시절 LA 특파원을 지내 나름 미국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데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 검증 부실 논란을 받고 있는 조국 수석에 대한 방어막을 치느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엄청난 논란과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윤도한 수석의 발언과 조국 수석이 주변에 했다는 말을 종합하면 야당이 뭐라 하든 조국 수석은 물러날 뜻이 없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입장과 상관없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자 등을 언급하며 날선 목소리로 조국 수석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결국 인사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직자 기강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감찰하지 못한 청와대 민정라인의 교체는 너무도 당연하다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욕먹는다고 떠나는 건 쉽다. 욕먹으면서 일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대 법대 교수를 지낸 조국 수석이 욕먹으면서 일하는 길도 있지만 욕을 안 먹고 일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 간단한 산수를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모르는 척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앞에선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베트남 전쟁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등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전달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103명의 목소리 그리고 미처 담기지 못한 수많은 목소리에 응답해 주십시오.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그 유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민변 변호사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를 등지고 모여섰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16개 마을 103명의 베트남인들이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과 사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원인은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응우 옌티엔 외 102명, 피청원 기관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17쪽짜리 두툼한 청원서엔 103명 청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과 피해 사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호소가 빼곡하고도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국군은 학살 다음 날 마을에 다시 진입해 시신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렸다. 나는 지금까지도 사망한 동생들의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는 나를 껴안고 몸을 웅크린 채 정신을 잃었는데 언니들은 내가 학살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울지 않아 목숨을 구했다고 했다. 한국군은 단지 미군의 용병일 뿐이었는데 왜 미군보다 더 잔인했는지 알 수가 없다. 가족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는 집과 논과 밭은 불태우고. 나의 마지막 염원은 학살로 억울하게 숨진 어머니와 가족들의 무덤을 정성스레 단장해 드리는 것이다. 103명의 사연 하나하나가 전부 절절하고 먹먹합니다. 한국은 베트남 전쟁 기간 32만 명 넘는 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파병입니다. 청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던 우리의 가족들이 한국군에 의해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한국군의 총과 수류탄을 피해 겨우 살아남았다.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목격자이자 생존자다. 1975년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말입니다. 이들 피해자들이 바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한국 정부기구에 의한 진상조사 및 사실 인정,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였던 시기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그러한 일관된 원칙이 당연하게도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문제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를 향한 이들의 말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의 사죄를 받으려면 똑같이 당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사죄를 하라. 단 한 글자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청원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90일 이내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해 트레일러를 운전하며 난동을 부려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를 5시간이나 마비시킨 50대 운전기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자포자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죽어봤자 고깃덩어리라는 얼마간 섬뜩함과 절망이 느껴지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용 일부는 이렇습니다. 삼겹살집으로 멧돼지가 돌진했다. 대담한 놈이다. 절망한 놈이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놈이다. 잃어봤자 삼겹살 정도. 지난해 7월 편엔 방부제가 썩는 나라라는 제목의 시집에 수록된 시로 부패하고 뻔뻔한 현실과 그 부조리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절망과 허물을 그린 시집입니다. 삼겹살집으로 멧돼지가 돌진했다. 대담한 놈이다. 절망한 놈이다는 시 구절을 딱 연상시키는 사건이 지난해 9월 침매터널 포함 총 연장 길이 8.2km 부산 거가대교에서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58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1시 36분쯤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트레일러를 몰고 가다 터널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0.119% 만취 상태. A씨는 하지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는 순찰 요원과 순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 지시에도 불응하고 경찰차를 또 세게 들이받고는 거제도 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합니다. 경찰은 만취 운전자의 트레일러 운행을 막으려고 권총 3발을 쏴 바퀴를 펑크냈지만 A씨는 타이어 펑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트레일러를 몰아 질주했습니다. 경찰차와 소방차 여러 대와 경찰관, 소방대원 수십 명이 A씨를 제지했지만 A씨는 트레일러를 4km가량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경찰차를 들이받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광란의 질주와 난동은 A씨가 거가대교 위에서 바다로 투신하려고 트레일러를 세우고 트레일러 문을 여는 순간 경찰 특공대가 A씨를 제압하면서 끝났습니다. 만취한 A씨가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는 5시간 동안 거가대교, 거제도 방면 차량 통행은 전면 중단됐고 A씨는 음주운전과 특수 재물손괴, 특수 상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건의 특수가 들어가는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부산지법 형사 5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경찰 특공대와 각종 장비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국가 중요시설을 장시간 마비시켜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포자기는 맹자 2루편에 나오는 말로 원래는 예의를 해치지 말고 인의를 행하라는 취지로 사용됐습니다. 예의와 인의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게 되면서 자포자기는 지금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정도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최승호 시인은 인식의 힘이라는 시에서 절망한 자는 대담해지는 법이다는 니체의 철학적 경구를 부제로 인용했습니다. 많은 경우 절망에서 오는 대담은 오직 스스로를 해칠 뿐입니다. 절망은 제 얼굴을 안 보려고 술에 머리를 쳐박는다. 절망과 관련된 최승호 시인의 또 다른 시 제목입니다. 자포자기, 절망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징역 3년짜리 범죄를 저지른 이제 60을 바라보는 화물차 운전기사. 사연 없는 술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더 그 절망과 자포자기가 안타깝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같은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두 여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본처와 후처라 부르는. 그런데 70대 후처가 잠들어 있는 80대 본처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욕도 다 끊어졌을 법도 한 나이에 할머니가 돼버린 본처와 후처의 끔찍한 살인극. 두 여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두 사람의 기구한 인연은 50년도 더 전인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수연 주연 영화 씨바지처럼 어떤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당시 20살이던 A씨를 그 집안에 후처로 들였다고 합니다. A씨는 벙어리라고 하는데 A씨 집에서 밥이라도 먹고 살라고 A씨를 후처로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들어온 20살짜리 후처를 16살 위 본처가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후처로서의 일은 아이를 낳는 것, 바라던 대로 A씨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과 딸 하나, 이남 일녀를 낳아줬다고 합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아이들은 본처인 B씨가 낳은 걸로 호적에 올랐고 벙어리에 가난으로 학교도 못 다녀 읽고 쓰는 법도 몰랐던 A씨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로부터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안에 분명 존재하되 그림자 같은, 그림자여야만 하는 삶. 그리고 그나마 비교적 친하게 지내던 딸마저 지난 2001년 지병으로 서세상으로 먼저 앞서 보냈고 이듬해는 남편마저 사망했다고 합니다. 장성한 아들들은 집을 떠났고 그렇게 후처 A 할머니와 본처 B 할머니는 17년 넘게 단 둘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A 할머니는 본처와 단둘이 살면서도 식사와 빨래 등 굳은 일들은 자신이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딸과 남편은 죽고 아들들도 다 곁을 떠났는데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나는 죽도록 일만 하고 본처는 본처라고 평생을 안으로 바깥으로 놀러 다니기만 하고 어느 순간 A 할머니의 가슴속엔 원망과 노여움이 자라기 시작했고 본처 할머니는 술을 마시고 집에 오기만 하면 잠을 자는 A 할머니를 흔들어 깨우는 등 불만과 화는 쌓여만 갔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식당 주방일을 하며 모은 1,000만 원을 본처가 몰래 숨겨뒀다고 여기게 되면서 본처를 향한 미움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7일 새벽 2시를 넘긴 시간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본처인 89살 B 할머니가 술에 취해 들어와 자신을 흔들어 잠을 못 자게 깨우자 A 할머니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이미 잠든 B 할머니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감경 요소를 고려해 권고형 범위인 징역 7년에서 12년보다 더 낮은 징역 6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오늘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간적인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잠을 자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양형 사유입니다. 기구하다 할 때 기구는 한자로 험할 기자에 험할 구자를 씁니다. 험하고 가파른 굴곡진 인생. 평탄하기만 한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때론 현실은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기구한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 주고 집행유예로 나가고 재벌 회장들과 일반인의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까? 무슨 열혈 시민단체 관계자가 한 말처럼 보이는 저 말은 실은 오늘 서울고법에 있었던 뇌물 혐의 피고인인 조폭 사업가가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한 말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재벌 회장들과 일반인의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까? 발언의 주인공은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38살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관할 경찰서인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 이모 씨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뇌물을 준 이 씨와 뇌물을 받은 이 전 팀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팀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조폭 사업가 이 씨에 대해선 1심보다 1년을 깎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을 똑같이 처벌하는 건 합당하지 않고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비해 형량을 1년 깎아줬음에도 실형 선고가 분에 안 찼는지 이 씨는 선고 직후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 주고 집행유예로 나가고 저는 청탁도 대가도 없이 2년을 받아야 합니까? 재벌 회장들과 일반인의 양형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까? 라는 외침입니다. 뇌물죄 피고인 조폭 사업가가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 자체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만 해도 최순실에 수십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범죄로 기소됐지만 모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오죽하면 재벌 풀어주기 3호 공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무려 4천억 원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 재벌 총수 봐주기 사례는 일일이 다 들자면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뇌물 혐의 피고인 조폭 사업가에게 재벌 회장은 금태 둘렀고 일반인은 밥풀 떼기냐 식의 항변을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 시약불견, 청의불문, 유구무원,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시약불견, 청의불문, 유구무원. 오늘 해프닝을 보며 우리 법원에 대해 이 12자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구설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재벌가 3세 마약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말 마약 공급책 27살 이모 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파라고 하는 이 씨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뜻밖의 이름들이 튀어나옵니다.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친손자 최모 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친손자 정모 씨가 그들입니다. 월척을 낚은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 대마를 집에서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냅니다. 최 씨가 피웠다는 대마는 신종 마약인 고농축 대마 액상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어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대가 3세 정 씨도 같은 고농축 대마 액상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 씨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와 현대가 3세, 재벌 3세와 마약,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가 3세, 또 다른 정모 씨 둘은 대마초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한화 김승현 회장의 차남도 대마를 피워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최근엔 이부진 호텐신라 사장이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일명 우유주사 불법 투약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벌 3세 마약 논란, 그중에서도 최근 악권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황하나 씨입니다. 황 씨는 몽롱하다 몽롱해 라고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동영상이 최근 공개돼 마약 투약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황 씨의 마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황 씨는 20대 때인 지난 2011년과 2015년에도 마약 혐의에 연루됐는데 두 차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 차례 불기소 처분,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 황 씨는 정말 깨끗할까요? 2015년 9월 이른바 대학생 필로폰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검거된 조모 씨는 마약을 황하나에게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2016년 법원 판결문에도 황하나가 마약 공급이라고 적시됐습니다. 마약을 공급받은 사람은 처벌했는데 정작 마약을 공급한 사람은
기소도 하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는 희한한 경우가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청장이랑 다 알아. 장난하냐? 걔 베프야. 2015년 당시 황 씨가 지인과 했다는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걔 베프, 무척 친함, 막역한 사이를 이르는 은어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급책 황 하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일까요? 참 모를 일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황하나 씨 논란을 두고 왜곡된 계급이식과 금전 만능주의가 만들어낸 삐뚤어진 특권의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마약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대마 소지나 흡입도 각각 최대 징역 10년, 징역 5년으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재벌가의 민낯을 보여준 황하나 마약 논란. 경찰은 오늘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황 씨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체포해 압송했습니다. 이번에는 황 씨 아버지가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청장 할아버지와 베프여도 설렁설렁 빠져나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황 씨와 함께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현대가 3세와 SK그룹 3세. 다음은 또 누구 하며 27살 해외파 마약 공급책 입만 바라보며 떨고 있을 재벌 3세들. 전설의 드라마 모래시계 최민수의 대사가 연상됩니다. 나 떨고 있니?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올해는 제주 4.3 사건 7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제주 4.3은 여전히 봄 햇살 아래 서 있기 부끄럽게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완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